푸틴은 현재 3일 만에 끝내려던 특별 군사작전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적 확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 확전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렘린궁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그는 푸틴이 패배하고 있는 전쟁을 구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 사용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CIA 국장이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날아가 크렘린궁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한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그 회의에 대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화요일에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가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직접 날아가 약 8시간 반을 머문 뒤 다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번 비밀 방문이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CIA 국장이 마지막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이 2021년 11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이것이 러시아 경제, 러시아 분대, 그리고 물론 크렘린 자체에도 끔찍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CIA 국장이 푸틴의 문 앞까지 직접 찾아가자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추측은 푸틴이 나토를 상대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사실상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크렘린 관계자들이 직접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크렘린과 가까운 인사들이 미국 언론사인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한 드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평화 합의를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결론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과 가까운 3명의 인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룸버그와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세부 사항을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말할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키이우 전역, 그 중에서도 수도 중심부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의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푸틴 본인이 실제로 지난 주말 러시아 국영TV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특히 그가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의 아마존격인 와일드베리스와 오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목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키이우 정권은 우리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경제 부문을 겨냥한 대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문들은 이미 거의 버티기 힘든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키이우 정권이 주요 수입을 얻는 농산물 수출에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제안들은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에 대한 대화여 중기가 되어 있지만 오직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모스크바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또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즉 러시아의 인프라와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점점 더 나토 국가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러시아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이 키이우에 무기와 물론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똑같은 일이 반대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 드론 공장을 짓는 데 도움을 줬고, 그래서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을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미사일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땅에 들어와 이 전쟁에 참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즉, 북한 군인들이 푸틴의 초대로 유럽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모든 제재를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위성 영상도 제공해왔습니다. 중국 위성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접근할 수 있는 영상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막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 위성, 즉 러시아에서 가장 좋은 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의 예시입니다. 이 위성의 해상도는 픽셀당 1.5m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각 픽셀은 지상 약 1.5m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원하는 만큼 세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접근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미국 위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위성, 민간 기업 위성,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모든 위성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든 정부 위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장소를 미국 위성의 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미국 위성, 그중 최고 성능의 위성은 픽셀당 30c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자세한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을 실제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안에 있는 어떤 은신처나 지휘센터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즉 전선 근처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가 거기에 멈추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러시아 지휘관이나 러시아 군인이 저기 있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럼 드론을 보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위성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곧 올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세부 정보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죠.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미지를 15분 만에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위성이 지상 위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15분 만에 최전선에 있는 군인이 그 사진을 태블릿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군인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위성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말 엄청난 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판도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가 뒤처지지 않도록 돕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무튼 제가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크렘린 관료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우리를 상대로 이 전쟁을 점점 더 격화시켜 왔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연료 정류소와 연료 보급 기지를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 창고들까지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흑해에 있는 우리 선박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관료들은 크렘린이 이 전쟁을 전술 핵무기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마도 자신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그 중요한 점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건 크렘린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직접 나온 기사, 인터뷰입니다. 저는 이 기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흘린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레트클리프가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에게 이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모두가 핵 위협에 대해 걱정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압박을 느낄 때마다 항상 이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죠. 우크라이나가 전차를 지원받으려 할 때도 푸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무기나 전선에서 어떤 이점을 얻을 때마다 러시아는 항상 핵 위협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국은 푸틴에게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허락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중국이 줄곧 확고하게 지켜온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레트클리프가 푸틴과 그리고 그가 직접 만난 푸틴의 고위 관리들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제로 그 정보를 미국 측에서 얻었습니다. 즉, 레트클리프가 돌아온 후 언론과 이야기한 미국 관리들로부터 그 정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러시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영향력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챗GPT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거나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선전의 목적은 꼭 러시아 편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여러분이 러시아 편에 서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단지 여러분이 포기하길 바랄 뿐입니다. 러시아는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치고 결국 모든 것을 믿지 않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게 바로 주된 목표입니다. 하지만 꼬마 블라디미르에게는 안 됐지만 우리는 여기 있고 바로 이런 일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리고 러시아의 선전에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단 1초만 시간을 내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여정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관리들이 이번 레트클리프 방문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깜짝 방문은 러시아에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레트클리프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이번 방문의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사람들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한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국내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푸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사이버 공격에서부터 소규모 지상 침공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데
그 소규모 지상 침공은 아마도 발트 국가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공격을 이용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공격받고 있다고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동원령을 내리거나 러시아 국민들이 다시 그를 지지하고 그가 지고 있는 전쟁을 지지하도록 국기 아래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 전쟁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면 그는 전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전세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게 그의 희망입니다. 그게 계획이죠. 이제 푸틴은 또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핵심 탄약이 부족해진 지금이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적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이 기회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답이고 이번 방문의 이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하나의 설명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설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설명입니다. 회의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에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대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드미트리 페스코프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향후 몇 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해당 매체는 CIA 국장이 러시아 당국에 바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러한 보도들을 미국 행정부가 나토 방위 예산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 위협을 인위적으로 과장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나토 공격을 모의했다는 비난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이 러시아의 최신 핵교리와 그 전략적 억지력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고 있나요? 당신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한데 뒤섞으셨군요. 당신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한데 묶으셨군요. 현재 이런 식의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러시아 연방의 의도를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길 선호하지만 그렇게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의 맥락에서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겨냥한 매우 공격적인 정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바로 유럽 국가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어떤 주장도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단지 언론의 날조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문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는 그걸 부인할 겁니다. 러시아가 이걸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물론 어쩌면 그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설령 원한다고 해도 크렘린이 직접 나와서 인정하거나 그들의 계획을 밝힐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2022년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이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불과 이틀 또는 나흘 전에 러시아 대사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러시아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당연히 러시아 대변인이 나와서 그걸 인정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단지 하나의 설명일 뿐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CIA 국장이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암울한 평가를 전달하고 러시아가 푸틴에게 협상을 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협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는 미국이 그냥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농담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회의는 그냥 이메일로 해도 됐겠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번 회의도 그냥 이메일로 충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2021년에 CIA 국장이었던 윌리엄 번스가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일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후로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 일이 있은 지 거의 4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 만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 관리들과 푸틴에게 우리가 당신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푸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실제로 푸틴과의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레트클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푸틴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정보기관 수장들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FSB 국장과 SVR 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VR은 러시아파 CIA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해외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리고 FSB는 러시아판 FBI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FSB도 해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틴은 서로의 책임이 겹치게 해서 모두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거나 비밀리에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푸틴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회의의 목적은 러시아에게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을 알리고 그 반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맞죠? 2021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그들이 이미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CIA 국장이 크렘린을 방문한 게 단순히 러시아의 암울한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꽤 중요한 방문이었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죠. 이렇게 고위급 인사가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런 소식은 직접 만나서 전할 만큼 중요한 소식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은 푸틴 입장에서는 군사적 비용도 경제적 비용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통제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9월 레이스 선거가 끝난 후에 푸틴은 아마도 자신이 나라를 잘 장악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될 것이고 아마도 더 강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를 강하게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야권 지도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당이 아마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전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레트클리프도 러시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건 CIA 국장 본인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그는 러시아 군인이 전선에서 평균 35분 정도만 생존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이 봤을 수도 있는 일부 공개 출처 보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한 러시아 신병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AI로 구동되는 드론이 매우 특화되고 저렴한 살상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 반이 지난 지금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세한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신기술, 특히 드론 전쟁과 비대칭 전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전력 격차를 크게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 외에도 그는 러시아가 지난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에게 사실상 정중하게 지금 협상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쩌면 푸틴이 협상에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유럽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트클리프가 돌아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만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흥미로운 사실 아니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CIA 국장이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이라고 말할 때마다 블랙리스트라는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드라마를 본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미친 세상 아니면 적어도 미친 2026년에 그가 지금까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그러니까 1월이 시작되자마자 아마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레트클리프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첫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미국의 작전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그 후 5월에 그는 쿠바를 방문해서 쿠바 지도자들에게 쿠바 경제에 대한 암울한 평가를 내렸고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과 지금까지 해오던 공산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움직이기 전부터요. 공세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작년이나 아마 2년 전쯤에 쿠바가 전력망 붕괴를 겪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쿠바 관리들, 즉 공산당 관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 즉 CCP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CCP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CCP는 이렇게 말했죠. 자, 자본주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한테는 정말 잘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번 해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요. 중국 공산당이 쿠바 공산당에게 나라가 성공하려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레트클리프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베네수엘라에 다녀온 후 쿠바에도 갔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경고하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좀 더 착해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러시아에도 갔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일을 했죠. 러시아 경제도 좋지 않으니 좀 더 문명인답게 행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 해가 흥미로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에게 이 만남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고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방해했나요? 우편으로 소장님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러시아에게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하려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크렘린 관계자들이 블룸버그에 했던 핵 경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드렸듯이 이 이야기에는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은 아주 큽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전체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이 한 달 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중국은 다시 한번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2026년에 푸틴에게 모든 일이 잘못되면서 러시아가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경고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이건 한 달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푸틴에게 이런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상황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중국 없이는 이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핵무기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채널에서 군 관계자들과 전직 참전 용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전술 핵무기는 일종의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큰 피해를 입히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는 이 전쟁을 계속할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을 통한 제재 우회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준 유일한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푸틴이 핵무기를 언급할 때마다 젤렌스키가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려 중국에게 당신네 사람 좀 단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당신네 사람 좀 통제하라는 거죠. 그게 그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8월 24일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날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군가가 해군 제복과 모자를 쓰고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핵 공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국은 반드시 반응해야 하고 그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중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 중 하나가 되겠다는 야망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문명으로서도 말입니다. 어떤 독재자도 오래된 핵탄두로 지구를 위협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Мы стар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반격을 막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반격으로 러시아가 오래 거둔 모든 성과가 사실상 사라졌고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류 언론도 실제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전 기계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푸틴이 모두가 믿길 원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용기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고 러시아의 선전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베이직 인사이더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추가 보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insider.com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닙니다.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는 독점 영상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루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영상에 담기지 못한 세부 사항들까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다룹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점은 척파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전선 영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분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희의 검열 없이 더 깊고 자세히 다루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멤버십은 저희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어느 날 오르고 다음 날에는 떨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이 추천되다가도 저희가 한 말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추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전적으로 강력한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좋아하시고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방문하셔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희의 독점 영상에서 척파 씨가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코너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정말 잘 쏘셨네요. 한 방에 그걸 맞추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 종류의 드론인가요? 이건 샤헤드 짝퉁이에요. 러시아인들은 이걸 계란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게 확실히 오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폭격기입니다. 네, 이건 500파운드의 C4를 싣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5층짜리 건물도 박살낼 수 있죠. 네, 정말 잘 쐈네요. 저건 못 봤었는데. 네, 저겁니다. 야크 50이 맞아요. 저 비행기에서 사격하는 거군요. 저 비행기는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나요? 아마 시속 90마일, 어쩌면 100마일 정도로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몸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죠. 만약 제가 조종사라면 속도를 줄였을 거예요. 저는 단지 비행기와 목표물 사이의 접근 속도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조종사는 몇백 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죠. 맞죠? 그걸 보면 조종사가 폭발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바로 그 두 가지가 멋진 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 일이에요. 러시아가 대규모 기갑 전력을 투입했어요. 네, 아담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군의 침투 소식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보통 2-3명, 4명씩 함께 보내죠. 그리고 가끔 대략 4주에 한 번씩 더 큰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요. 이번에는 전차 9대, 장갑차 몇 대, 그리고 대략 중대 규모의 보병 부대가 함께 움직였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더 큰 부대를 모을수록 우크라이나가 더 빨리 그 부대를 찾아내서 드론으로 제압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포크로스크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요. 그 고순도치 장갑은 잘 작동하고 있나요? 이 탱크를 봐요. 그들은 그물도 설치하지 않았죠? 자, 차량에 불이 났어요. 차량 외부에 불이 붙었네요. 러시아 탱크는 약 50년 전에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운전수, 사수, 그리고 차량 지휘관이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더 작고 지상에 더 낮은 탱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알다시피 그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했지만 그 말은 탱크 승무원이 방폭벽 없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우주 비행사로 변신할 겁니다. 탱크 승무원들은 탄약 위에 앉아 있는 셈이죠. 그리고 단순히 탄약뿐만 아니라 포탄도 있고 추진 장약 주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화약 주머니 위에 앉아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탱크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있었던 아주 독특한 교차로가 보일 겁니다. 그런 교차로는 항상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4개의 도로가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6개 정도였고 곡선도 있었죠. 지도에서 그걸 설명하고 위치를 전달하고 드론을 보내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멈춰 있는 모든 경우에는 아마도 그걸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38%, 네, 저기 해치가 열려 있네요. 저 사람은 이미 도망쳤어요. 러시아 차량 100대를 우크라이나군과 접촉하게 하면 그중 38%는 러시아 승무원들이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난 3-4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자, 또 보시죠. 저 탱크가 저기 멈춰 있네요. 분명히 아직 사람이 타고 있지만 곧 저 사람들도 우주 비행사로 승진하게 될 겁니다. 여기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군이 대규모 지상기동 전투부대를 전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연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부패해서 누군가가 경유 500갤런을 받으면 윈덱스를 부어서 600갤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료가 혼합되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장갑차 부대를 앞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연료를 더 주고는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러시아 군인들이 나타나는데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들만 빼고는, 왜냐하면 그건 배워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민간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자살에 가까운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전체 공격 부대가 90분, 2시간 안에 전멸당할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주 눈에 띄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걸 설명해 줬죠.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큰 도로가 있고 그 위에 큰 삼각형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8자리 좌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된 장면을 볼 텐데 대부분의 러시아 차량들이 바로 그 교차로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전수칙은 전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조건 피하라는 겁니다. 안테나를 900개 달지 마세요. 깃발을 달지 마세요. 모자에 깃털을 꽂지 마세요. 자, 여기 사람들이 있네요. 네, 저건 돈바스에 사는 어떤 사람네 엄마가 타던 스테이션 wä건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도로 검문소에서 당신을 세워요. 그리고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죠. 차에 있는 식료품도 빼앗아가고 당신은 걸어가야 해요. 정말 운이 없는 거죠. 그럼 이 탱크가 그냥 연료가 떨어져서 버려졌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연료가 불순물이 섞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무전기로 탱크가 멈췄다고 말했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탱크에서 내렸을 수도 있죠. 만약 제가 그들이었다면 저기 저 나무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저라면 태아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뿌리를 꼭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38%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거죠. 전투력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최근의 일일 뿐입니다. 약 1년 전에 쿠피엔스크 남쪽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이나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베이직 인사이더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